전산회계 1급 공부를 하시는 전국에 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콕콕정 교수 공인회계사 정성진 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며칠 전에 치러진 전산회계 1급 제90회 이론 문제를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문제를 풀기 전에 간단한 안내 말씀드릴게요. 제가 최근에 이렇게 생긴 콕콕정 교수 전산회계 1급 핵심 체크 앤드 빈출 120문제라는 요약집을 만들었습니다. 대략 한 20장, 한 페이지 수로 40페이지 정도 되는데요. 이 안에는 4장 정도로 해서 꼭 시험에 잘 나오는 내용들을 요약한 내용이 나오고요. 바로 이어서 가장 많이 나오는 객관식 문제랑 주관식 문제, 실무 문제, 120문제를 집어넣어놨고요. 맨 뒤에는 잘 나오는 빈출 문제, 잘 나오는 개정 과목을 요약해 놓은 책자입니다. 여러분 이 책자를 우편으로 받아보실 수 있도록 무료로 제가 이 영상 밑에다가 네이버 폼 신청하는 그 링크를 걸어 놨으니까요. 실물이 필요하신 분들은 거기 가서 이제 신청을 하시고요. 그럼 제가 우편으로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PDF 파일로 다운받아서 프린트해 보실 분들은 지금 이 화면 아래쪽에 나와 있는 이 네이버 카페에 가셔서 다운을 받아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공부할 주요 내용인 제90회 전산회계 1급 이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론 시험이 어떻게 출제가 되었나 출제 분야별 내용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총 15문제, 문제당 2점씩, 30점 만점이죠. 보시는 것처럼 저 회계 기본 원리 쪽에서 한 문제가 나왔고요. 중간에 유동자산 쪽에 보시면 유가증권 문제 하나, 재고자산 문제 2개 해서 3문제가 나왔는데 이번 회차에서는 선의손실법을 가지고 이렇게 재고자산 금액을 계산하는 살짝 난도가 있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유동에서는 이번에 한 문제도 출제가 안 되었죠. 참 특이한 시험이에요. 통상 한 문제 정도 나왔는데 이번엔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는 것처럼 부채와 자본 쪽에서 한 문제가 나왔고요. 유동부채 쪽에서 이번에는 퇴직연금을 DC형, DB형의 정확한 본질을 알고 있는가 물어보는 그러한 문제가 좀 특이하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본 쪽에서는 주식 배당, 무상주 배당 뭐 이런 것들이 좀 나와서 조금 난도 있는 내용이 나왔고요. 자, 손익계산서를 물어보는, 영업의 손익을 물어보는 수익비용 문제가 한 문제가 나왔고, 원가 쪽에서 4문제, 부가치수 쪽에서 3문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문제가 아주 어렵진 않았는데 평소보다 조금 문제를 응용한 문제가 나와서 아마 아주 어려운 시험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또 쉬운 문제도 아닌 그 정도 수준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들을 본격적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문제죠. 회계 원리 쪽 문제입니다. 다음은 도매업을 영위하는 주 한국의 비용 관련 자료이다. 영업 외 비용의 합계액은 얼마냐라는 겁니다. 영업 외에 비용에 들어간 항목들을 골라서 그게 금액이 얼마인지 묻는 문제인 거죠. 기본적으로 판매관리비와 영업의 손익을 구분할 줄 아느냐라고 묻는 원리에 해당하는 굉장히 어렵지 않은 쉬운 문제이고요. 제가 만든 요약집 4페이지와 8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볼게요. 복리후생비는 판매관리비랑 관련된 영업 관련된 걸까요? 영업 이외적인 걸까요? 직원들의 복지후생은 영업 관련된 거니까 당연히 얘는 영업의 비용이 아닙니다. 감가상각비는요,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공장에서 이용되는 기계 같은 것들의 감가상각비는 제조 원가로 들어갈 거고요. 판매되면 매출 원가로 들어가겠죠. 그리고 이제 영업장에서 본사나 이런 데서 이용되는 것들은 판관비에 들어가겠죠. 따라서 얘도 영업의 비용이 아니겠죠. 이자 비용. 여러분, 남의 돈을 빌려서 부채가 많은 회사가 운영이 되는 거와 남의 빚이 없는 회사가 운영되는 거 두 개의 회사를 비교하기 위해서 이자 비용들은 영업 비용으로 치지 않기 때문에 얘는 영업 외 비용입니다. 자, 외환차손. 동일한 매출채권이 있는데 해외에 관련된 외화로 된 금액이 있는 기업과 국내 거래만 해서 외화가 없는 기업, 똑같은 영업을 한다면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외환차손 같은 것들, 외화 평가 같은 것들은 몽땅 다 영업이 아니고 영업 이외인 거죠. 영업의 비용 맞습니다. 재고자산 감노손실은 재고자산이 없어진 거죠. 자, 원래 발생하는 정상적인 것들은 몽땅 다 매출원가로 집어넣지만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비정상적으로 발생한 것들은 몽땅 다 영업 외로 처리하기로 했죠. 이것도 영업의 비용입니다. 자, 직원들 월급 주는 겁니다.
자, 일반적으로 임금이라고 해서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제조원가로 집어넣어서 매출원가화 되는 거고요. 자, 그 판관비 쪽에서 발생하는 그런 월급들은 급여라고 표시해서 얘는 판관비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얘도 영업외가 아니겠죠? 여러분, 따라서 여기 나와 있는 이자 비용 150만 원 더하기 외환차손 150만 원 하면 250만 원이고 150만 원 더하면 되기 때문에 총 금액 얼마가 되는 겁니까? 400만 원이 영업외 비용이 되는 거겠죠? 정답은 400만 원 1번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거는 아주 기본 원리에 해당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 암기하지 마시고 이해만 해도 충분히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재무회계의 개념 체계에 대한 설명이다.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 중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게 믿을 만한 것인가? 라는 신뢰성과 이게 나의 의사결정 목적에 적합한 것인가? 라는 목적 적합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안에도 세 가지의 특징, 요거 안에도 세 가지 특징이 있는 건데 얘는 과연 뭘 묻는 문제일까요? 보도록 할게요. 정보 이용자가 기업 실체의 미래 재무 상태, 경영 성과, 순현금 흐름 등을 예상하는데 그 정보가 활용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반기재무제표에 의해 발표되는 단기 이익은 올해 연간 이익을 예상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전반기 6개월치에 대한 반기 이익이 발표가 된 겁니다. 그럼 얘를 이용해서 연간 이익을 추정하는 거죠. 자, 이런 예를 들어준 겁니다. 그럼 얘는 무슨 특징을 말하는 걸까요? 자, 신뢰성, 얘는 믿을만하다는 뜻인 거고요. 자, 이 신뢰성을 말하는 겁니다. 목적 적합성은 내 의사결정에 얘가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측가치, 그렇죠. 목적 적합한 겁니다. 표현의 충실성, 충실히 표현됐으니까 신뢰할 만한 그런 특징이겠죠. 피드백가치, 나한테 피드백을 주는 겁니다. 이것도 목적 적합성이죠. 자, 그래서 이 문제는 통상적인 문제인 신뢰성과 목적 적합성의 차이를 묻는 문제가 아니고 순수하게 반기 정보를 이용해서 연간 이익을 추정할 수 있는 요 정보의 특징은 뭐냐는 거죠. 특징. 여러분, 요것들은 요거를 이용해서 미래 이익을 예측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이 반기 이익은 자, 예측할 수 있는 가치를 갖는다라고 해서 보시는 것처럼 예측 가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 이 문제는 통상적으로 신뢰성화와 목적 적합성을 구별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이 문제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순수하게 한 특징을 묻는 이런 내용이 나온 거기 때문에 그냥 요거 단어만 여러분 충실히 공부하더라도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나온 겁니다. 자, 3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자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죠? 조금 난도가 있는 문제입니다. 동그라미 1번. 이익잉여금을 자본 전입하는 주식 배당 시 자본금은 증가하고 이익잉여금은 감소한다. 자, 여러분, 일반적으로 배당에는 현금 배당이 있고 주식 배당이 있어요. 제가 한번 재무상태표를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이제 요렇게 여기가 부채고 여기가 자산인데 여기가 자본 아니겠습니까? 이 안에 자본금이 있고요. 여러 가지 항목 중에서 맨 마지막에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있죠. 자, 여기 이제 현금 있다 가정을 할게요. 예금 있다 가정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첫 번째 현금 배당은 뭐를 주는 거냐? 말 그대로 현금을 줍니다. 따라서 현금 배당을 주면 이 현금도 줄고 이 이익잉여금도 주는 거죠. 또 하나가 뭐냐면 주식 배당입니다. 주식 배당은요, 현금을 주는 게 아닙니다. 주식을 주는 거죠. 따라서 여기 나와 있는 이익잉여금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주식을 발행해서 나눠주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주식 배당을 하게 되면 이익잉여금은 줄고 자본금은 느는 이런 구조로 가는 겁니다. 따라서 주식 배당을 하면 자본 총계가 변동이 없죠. 주식 배당을 하면 자본 총계의 변동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익잉여금은 줄고 자본금은 늘기 때문에 전체 금액 변동이 없는데 현금 배당을 하면 이익잉여금 나가버리고 현금이 나가버리기 때문에 결국은 얘는 자본이 감소하게 되죠. 이게 큰 특징입니다. 자, 따라서 이익잉여금은 자본 전입하는 주식 배당 시 이익잉여금을 자본 전입한 주식 배당 시 자본금은 증가하고 이익잉여금은 감소한다. 얘는 증가하고 얘는 감소한다. 주식 배당 맞는 얘기죠? 여러분, 얘는 맞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주식 발행 초과금은 주식의 발행가액이 액면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금액을 말한다. 액면이 5,000원인데 한 3만 원 받았다. 그럼 2만 5천 원 더 받았을 거 아닙니까? 따라서 현금 3만 원 늘고
자본금 5,000원 들고 나머지는 자본잉여금 안에 주식 발행 초과금이 25,000원 늘게 되어 있는 거죠. 맞는 말입니다. 기말 재무상태표상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요거 말하는 거죠. 당기 이익 잉여금의 처분 사항이 반영되기 전 금액이다. 여러분 요게 조금 난도가 있는 내용이에요. 일단 패스할게요. 4번 주식 배당과 무상증자는 순자산의 증가가 발생한다. 이렇게 나왔죠?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마지막에 바로 무상증자인데요. 이게 되게 어려운 내용이에요. 여러분이 이거를 몰랐다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식 배당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내용이거든요. 전산학의 1급을 공부한다면.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 주식 배당을 하게 되면 여기도 이미 나와 있는 거죠. 이익잉여금은 줄지만 자본금은 늘죠. 그러면 여러분 요 총 자본 총계가 변동이 없다고 했죠. 여러분이 자본 총계를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냐? 얘를 순자산이라고 부르거든요. 자산, 부채 이거 빼고 남은 남요게 순자산이죠. 따라서 주식 배당을 하면 순자산의 증가가 발생합니까? 순자산은 변동하지 않습니까? 순자산은 변동하지 않아요. 여러분 따라서 무상증자를 모른다 하더라도 이 주식 배당 하나만 가지고 봐도 이 말은 틀린 말인 겁니다. 왜냐하면 순자산이 증가하지 않고 변동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죠. 자, 추가적으로 제가 한번 무상증자가 뭔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제가 콕콕정 교수 전산회계 1급 책에도 언급을 해놨는데요. 사실 저 무상증자는 여러분이 알 필요가 없어요. 이 전산회계 1급 차원에서는. 얘는 뭐냐? 여러분 이 안에 다른 항목 중에 하나가 바로 자본잉여금이 있죠. 이 자본잉여금을 줄이고요. 그 금액을 가지고 주식을 새로 발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익잉여금은 줄이고 자본금을 늘리면 주식 배당이고요. 자본잉여금은 줄여주고 주식을 늘려주는 이 빨간 색깔이라면 이게 바로 무상증자가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눈으로 봐도 자본잉여금은 줄고 자본금은 늘잖아요. 역시 여러분 여기에서도 순자산의 증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게 조금 난도가 있는 어려운 문제이긴데요. 여러분이 주식 배당이 뭔지만 정확히 알면 정답을 발라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동그라미 3번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재무상태표가 발표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재무상태표는 날짜가 적혀 있기 때문에 여기다 쓰는 겁니다. 뭐 2020년 12월 31일 이렇게 적어주는 거죠. 그럼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그러면 2020년 12월 30일 현재 여기 적혀 있는 이 이익잉여금. 여러분 이 금액은 배당 후의 금액일까요? 배당 전의 금액일까요?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금액은 차기로 2월 되는 거죠. 2021년 1월 1일로. 자, 이때는 이 금액이 배당 전 금액이에요. 왜냐하면 배당은 주총이 끝나고 확정이 되기 때문에 일단 이 금액은 배당 전 금액으로 넘어갔다가 다음 연도 연초 한 2월 달이나 3월 달에 주주총회에서 이 중에 얼마를 배당하겠다라고 결의가 돼야지 금액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따라서 기말 재무상태표상 올해로 치면 2020년도 12월 말 기준으로 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당기 잉여금의 처분 사항이 반영되기 전의 금액이죠. 다시 말하자면 얘는 언제 반영되는 겁니까? 다음 연도 연초에 주총 끝나고 반영되겠죠. 따라서 얘도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이것도 굉장히 난도가 있는 내용이고요. 무상증자도 난도가 있는 내용이지만 어려운 내용이지만 다른 항목들 특별히 여기서는 주식 배당의 개념만 명확히 알고 있더라면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제가 당부 한번 드릴게요. 이제 이 전산회계 1급을 전산회계를 출제하는 세무사 회 입장에서는 너무 문제를 쉽게 해서 자격증을 남발할 수 없는 입장일 수 있어요. 여러분 따라서 이런 어려운 문제, 그러나 개념만 알면 명확히 풀 수 있는 문제들을 중간중간 집어넣어서 변별력을 키우기 때문에 여러분 당부 드릴게요. 제발 요령만 익혀가지고 문제를 찍는 연습하지 마세요. 여기서 찍는 연습만 해버리면 조금 응용한 문제 내면 또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못 풀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 자체가 현금 배당은 뭐가 현금 배당이고 주식 배당은 뭐가 주식 배당인지 원리를 알고 문제를 풀자는 거죠. 자, 이제 4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사항 중 재고자산에 포함되는 금액은 얼마인가? 라는 거고요. 단 미착 상품은 모두 매입하는 상품으로 운송 중에 있는 것으로 가정하자 라고 해서 드디어 미착품이 나왔습니다. 특별한 형태의 재고자산이고요. 조금 난도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것도 암기할 필요가 없고요. 이해하면 다 풀 수 있습니다. 제가 만든 아까 말씀드린 요약집 7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자, 미착 상품인데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인도 조건이에요. 도착지에서.
미착 상품인데 선적지 인도 조건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 이제 자, 미국이 있습니다. 여기 한국으로 이제 물건이 배송이 되는 겁니다. 우리 회사가 한국 회사예요? 그런데 도착지 인도 조건은 뭐냐면 도착을 해서 인도를 해야지만 임무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미국에서 한국으로 태평양 바다를 막 건너오는 여기에 지금 배에 있는 거예요. 이 배. 지금 운송 중이에요. 여러분 도착지 인도 조건이면 운송 중인 거는 내 겁니까? 미국 겁니까? 여러분 도착을 해야지 넘겨지는 거기 때문에 운송 중일 거는 다 미국 재고자산이니까 여기 도착지 인도 조건 여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운송 중이라고 써 있잖아요. 따라서 운송 중에 있는 미착 상품은 미국 거지 우리 게 아닌 거예요. 운송 중이고 내 거 아닙니다. 이건 제외하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두 번째 미착 상품인데 선적지 인도 조건이에요. 선적을 어디서 합니까? 여기가 선적지예요. 따라서 여러분 선적하는 순간 얘 게 아니에요. 넘어온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이 운송 중에 있는 물품이 누구게 되는 겁니까? 내게 되는 거죠. 왜? 선적만 하면 끝난 거예요. 이 바다 건너올 때 이미 내게 건너오고 있는 거죠. 여러분 따라서 도착하지 않았지만 이건 내 거가 되는 겁니다. 자, 또 위탁 상품. 위탁은 뭐냐면 맡긴 겁니다. 근데 수탁은 뭐냐면 부탁을 받은 사람인 거죠. 그래서 내 창고가 아니라 부탁받은 사람 창고, 다른 사람 창고에 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위탁 상품은 내 창고에 안 있고 남의 창고에 있어요. 그러나 논리적으로 이거는 아직 판매가 된 게 아니니까 누구 거예요? 내 거죠? 맡겼지만. 여러분 따라서 우리 창고에 없지만 이거는 내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재고자산을 포함시켜야 되는 거죠. 시송품. 다른 말로 얘를 이제 시용품이라고 부르는데요. 시험 삼아 보낸 겁니다. 그래서 써보라는 거죠. 그리고 마음에 들면 나한테 사겠다고 의사표시하라는 거죠. 홈쇼핑이 그렇잖아요. 물건 보내놓고 7일 지나기 전까지 써보다가 마음에 안 들면 보낼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구매 의사표시를 해야 팔린 거예요. 지금 저쪽에 보내놓은 거예요. 한번 보라고. 그러나 나한테 없고 갔어요. 그러나 저건 누구 물건입니까? 내 거예요. 언제까지? 제가 사겠다고 하기 전까지. 따라서 시송품, 시용품은 구매 의사표시가 없다면 내 겁니다. 여러분 따라서 5만 원도 내 거, 5만 원도 내 거, 5만 원도 내 거. 총 15만 원 내 거가 되는 거죠. 정답은 자, 3번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특수한 형태의 재고자산이에요. 약간 난도가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써 있는 것처럼 원리를 잘 이해하는 거죠. 도대체가 선적지 조건이 뭐고 도착지 조건이 뭐고 수탁이 뭐고 시송시용이 뭔지 그 의미를 이해한다면 이 재고가 내 건지 아닌지 명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약간 어려운 문제지만 원리를 알면 풀 수 있는 문제라 그랬었죠? 자, 5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음 거래를 모두 반영하였을 때 나타날 결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굉장히 자주 나오는 문제이고요. 유가증권 평가 취득 관련 문제입니다. 자, 6월 1일자 보겠습니다. 자, 3번에 걸친 내용이 나오는데요. 시장성 있는 주세무의 주식, 액면금액 5,000원, 100주를 자, 단기간 보유할 목적으로 주당 5,200원에 취득했다. 여러분 따라서 얘는 단기 매매 증권이에요? 만기 보유 증권이에요? 여러분 얘는 단기 보유 증권입니다. 단기 매매 증권입니다. 단기 매매 증권. 자, 중요한 거. 이런 단기 매매 증권에서 발생한 이 수수료, 취득 수수료죠? 여러분 얘는 곧장 단기 비용 처리합니까? 취득원가에 가산합니까? 여러분 얘는 무조건 단기 비용 처리합니다. 여러분 따라서 이 과정에서 마이너스 10,000원의 돈이 지금 나간 겁니다. 자, 그런데 8월 1일자에 주세무로부터 중간 배당금으로 주당 300원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배당에 약간 난도가 있는데요. 어쨌든 내가 투자를 했는데 나한테 주주한테 돈을 주당 300원을 준 겁니다. 돈 받았죠? 그럼 영업의 수익에 배당금 수입을 잡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얼마의 이익이 생겼냐면 300원 곱하기 주식이 몇 주입니까? 100주죠? 100주만큼 돈이 들은 겁니다. 여러분 따라서 곱하기를 한번 해보면은요. 300원 곱하기 100주니까 여기서 얼마의 이익이 생겼냐면 플러스 3만 원의 이익이 생겼어요. 자, 마지막 이제 9월 1일자를 봤더니 자, 주세무가 주식 100주를 몽땅 판 거죠. 여러분 잘 보시면 여기가 100주 산 거죠? 100주 팔았죠. 여러분 경우에 따라서는 100주를 샀다가 50주만 팔 수도 있는데 얘는 다 판 겁니다. 여러분 따라서 6월에 사서 9월에 팔았으니까 단기 중에 있는 거고요. 주당 5,100원에 처분을 했죠?
근데 얘는 얼마에 산 겁니까? 5,200원이죠. 따라서 5,100원에 팔았는데 이건 내가 5,200원에 샀기 때문에 주당 얼마가 손해된 겁니까? 100원씩 자 마이너스로 판 거죠. 손해본 거죠. 몇 주입니까? 100주인 거죠. 따라서 주식을 처분할 때 100주를 주당 100원씩 손해봤기 때문에 자 여기서 얼마의 마이너스가 생겼느냐? 마이너스 10,000원이 생긴 겁니다. 따라서 수수료 10,000원 손해봤고요. 자 처분 손실 10,000원 생겼고요. 여기서 주당 배당금 30,000원 받았기 때문에 30,000원 빼기 20,000원이니까 얼마가 되겠습니까? 자 여기서 결국은 10,000원만큼 플러스가 발생한 거죠. 따라서 당기순이익이 어떻게 된 겁니까? 10,000원만큼 증가한 3번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문제는요. 결론적으로 여기서 처분 손실, 여기서 배당금 받은 거, 여기서 수수료 준 거, 이 각각의 성격이 뭔지만 알면 계산 문제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은 쉬운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6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문제는 퇴직연금 문제인데요. 내용을 보겠습니다. 다음의 내용을 수정분계하는 경우 적절한 회계처리로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임직원의 퇴직금 관련하여 외부 금융기관의 보통예금 계좌에 50만 원을 예치하면서 회계 담당자가 뭐로 회계 처리했냐면 확정급여형, 다른 말로 DB형 퇴직연금을 회계 처리를 한 거죠. 그러나 기업은 퇴직금을 확정기여형, 다른 말로 DC형 퇴직연금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그 차이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확정기여형, 다른 말로 얘를 이제 DC라고 부르는데요. 여러분 얘는 은행에 계좌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보험회사나 은행이라고 칠게요. 여러분 그럼 이 계좌, DC형 이 계좌는 누구 계좌입니까? 자, 얘는 임직원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거 말고 이제 확정급여형이 있지 않습니까? 확정급여형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 얘를 DB라고 부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계좌는 은행에 가면 있는 계좌입니다. 임직원 거게요? 회사 거게요? 여러분 얘는 회사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확정기여형에다가 50만 원을 확 집어넣어 버리면 누구 계좌에다가 넣어버린 겁니까? 근무 중에 있는 임직원 계좌에다가 50만 원을 넣어준 거죠. 여러분 따라서 얘는 퇴직금 지급입니다. 따라서 얘는 무슨 처리를 하냐면 퇴직급여라는 비용을 준 거나 똑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바로 비용 처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거는 회사의 계좌이기 때문에 회사 계좌에다가 돈을 집어넣으면 일종의 예금을 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예금은 함부로 쓰는 거예요? 퇴직금 지급 용도로만 쓰는 거예요? 퇴직금 지급 용도만 쓰는 거기 때문에 얘를 예금은 예금인데 퇴직금을 주기 위한 예금이다 라고 해서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라는 처리를 하는 겁니다. 써 있는 것처럼 얘는 비용이 아니고 자산을 잡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런 구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문제를 풀려면 반드시 뭐를 알아야 되는 거냐. DC형 확정기여형은 임직원 거에다가 넣어버리니까 바로 비용 처리한다. DB형 확정급여형은 회사 거기 때문에 넣어버리면 예금 잡는데 예금의 이름이 무슨 예금이다?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다 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기업은 퇴직금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운영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회사는 원래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요걸로 실수로 잘못 처리한 거죠. 현재 여러분 따라서 이 회사는 뭘 잡은 겁니까? 지금 이 회사는 퇴직연금 운영자산을 잡은 거죠. 운영자산을 인식을 한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게 틀리고 뭐를 잡으라는 겁니까? 이 회사는 DC형이기 때문에 곧장 줘버려야 되니까 얘를 비용 처리하라는 거죠. 자, 따라서 얘는 퇴직급여 인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요게 잘못된 거고 요게 맞다는 거예요. 따라서 잘못되어 있는 퇴직연금 운용자산을 없애버리고 잡지 않은 퇴직급여를 인식을 해야 되니까 차변에는 뭘 잡는 겁니까? 차변에는 퇴직급여를 잡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잘못 잡은 자산이 잡혀 있잖아요. 얘를 없애버려야 되는 거죠. 까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자산을 어떻게 해야 까지고 없어지는 겁니까? 대변으로 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회사가
지금은 차변에 퇴직연금 운용자산을 잡아놨단 말이에요. 이걸 없애야 되니까 대변으로 보내고 새로 뭘 잡아야 되는 겁니까? 비용을 잡아야 되니까 퇴직급여를 잡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 풀 때는요. 분계를 명확히 두 개 다 끊고 푸는 방법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차변에 퇴직연금 운용자산, 대변에 뭐 예금, 차변에 퇴직급여, 대변에 예금. 차이가 뭐냐? 이걸 발라낼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안 하시고요. 그냥 의미를 이해한 다음에 잘못 잡은 거를 없애자 대변에 보내고 잡을 걸 잡자 퇴직급여 잡고 이렇게 풀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푸시면 돼요.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이거는 확정기여형 DC형과 확정급여형 DB형의 명확한 의미를 이해해야 풀 수 있는 겁니다. 자, 20회 지금 이번에 봤던 90회 이전 시험까지만 해도 이렇게 이런 문제를 안 나왔어요. 주로 K랩 입력으로 간단하게 자, 요 퇴직급여 인식하고 예금 나가거나 아니면 자, 퇴직연금 운용자산 잡고 예금 나가는 것만 문제가 나왔었는데 이 본질을 제대로 이해했냐라는 약간 응용된 문제로 나온 겁니다.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친구들은 다 틀렸겠죠? 자, 그러면 7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7번 문제는 재고자산의 기말 금액을 계산하는 문제죠. 다음은 주서울의 제7기 재고자산 관련 자료이다. 무슨 법입니까? 선입선출법에 의한 기말 재고자산 금액을 계산하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금액을 계산하려면 수량에다가 단가를 곱해야 되는 거고요. 가끔씩 나오는 문제가 수량 파악하는 방법, 단가 파악하는 방법을 물었죠. 근데 이 문제에서는 아예 단가 파악 방법이 자, 선입선출법이랍니다. 자, 선입선출법은 뭡니까? 선입선출법은 선입 먼저 들어온 게 선출 뭐가 되는 겁니까? 먼저 나가는 거죠. 자, 그러면 보자는 거죠. 기초에 20개 넘어왔죠? 자, 그 다음에 10개를 추가로 매입을 했죠. 요 날짜 기준으로 지금 몇 개가 있는 겁니까? 30개의 재고가 있죠. 그런데 자, 7월 20일 날 몇 개를 판 겁니까? 20개를 판 거죠. 여러분 이런 구조라면 선입선출이니까 20개가 팔려야 되는데 요 20개를 판 겁니까? 요거 10개 팔고 요거 10개 판 겁니까? 선입선출이니까 얘가 먼저 날아가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거 없어진 겁니다. 이제 몇 개 남은 겁니까? 10개 남은 거죠. 그 다음에 보니까 또 몇 개를 산 겁니까? 여기서 10개를 또 산 거죠. 10개. 여러분 따라서 이 상태에서 지금 남아있는 거는 뭐가 남은 거냐면 자, 여기 남아있는 10개 곱하기 120원이 남아있는 거고요. 여기서 구매한 10개 곱하기 140원이 남은 거죠. 따라 곱하기를 한번 해보면은요. 요 금액은 얼마가 되는 거냐면 1200원이 될 거고요. 여기 있는 금액은 자 1400원이 되겠죠? 곱하기를 하면요. 여러분 따라서 요때 3월 14일자에 산 거 남은 거 1200원과 요때 11월 12일 산 거 남은 거 자 이거 140원짜리를 더하고 나면 이 금액이 얼마가 되냐면 2600원이 되겠죠. 여러분 따라서 이 문제는 선입선출이라는 거에 명확한 개념만 알면 여기서 이렇게 지우면서 충분히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이제 회계 원리 쪽 마지막 8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유동부채에 해당하는 거 금액을 모두 합하면 얼마인가? 아주 기본적인 원리에 해당하는 문제죠. 유동부채는 1년 이내에 상환해야 될, 갚아야 될 빚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외상매입금 빨랑 갚아야죠. 유동부채 맞습니다. 장기차입금 나중에 갚을 거죠. 그런데 이 안에서 유동성 장기부채 이건 뭔 얘기냐면 이 중에 30만 원은 12월 말 기준으로 몇 년 안에 1년 이내에 갚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유동성 장기부채라고 말하는 것들은 말만 장기라고 써있지 이 30만 원은 뭐가 되는 겁니까? 유동부채가 되는 거죠. 단기차입금 1년 이내에 갚아야 될 은행 빚인 거죠. 자, 미지급 비용 이것도 당장 이제 못 갚은 비용들 보통 비용들은 1년 안에 지급해야 되니까 유동부채가 맞는 거죠. 선수금, 계약금 같은 거 미리 받은 거죠. 이것도 유동부채가 맞는 거죠. 여러분 따라서 동그라미 친 걸 다 더하면은요. 여기서 10만 원 더하고 여기서 30만 원 더하고 여기서 15만 원 더하고 여기서 5만 원 더하고 여기서 7만 원을 더하고 나면 금액이 67만 원이 남아서 정답은 8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자 2020년 6월 21일 날 시행됐던 전산회계 1급 제90회 회계 원리 부분 자 강의 마치도록 할 테니까요. 바로 이어서 자 부가가치세랑 원가액의 문제도 풀어보도록 할게요.